안녕하세요. 우리 집 황혼극장입니다. 인생 반백년을 살아온 어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중년의 치열한 감정과 현실적인 갈등, 그리고 때로는 소름 돋는 복수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로 만나보세요. 오늘은 2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뒤바꾼 50살 아내의 완벽한 복수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게 벌써 몇 년째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정훈의 얼굴을 바라본다. 20살 때 처음 만나 25에 결혼해서 벌써 25년.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다. 정훈이가 말이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인다. 습관적으로 정훈이 목까지 머그컵 2개를 꺼내놓고는 멈칫한다. 어제도 그랬다. 커피를 타놓고 기다렸는데 정훈이는 회사에서 일찍 마셔야 한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나가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잦아졌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생각한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다. 정훈이가 다니는 중견 건설회사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히 바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어색하다. 마치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진다. 나는 혼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아직 어둑한 새벽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다.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잠들어 있고 온 세상이 조용하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27인 큰딸 지영이와 25인 둘째 민수는 둘 다 독립한 지 오래다. 지영이는 결혼해서 신혼집에 살고 있고 민수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다. 집에는 정훈이와 나 단둘뿐이다. 언제부턴가 이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확인한다. 새벽 5시 반. 정훈이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정훈이의 잠든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젊었을 때는 몰랐다.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시절에는 부부간의 대화 따위는 사치였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이상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고 정훈이와 나만 남았는데 대화할 게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훈이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회사는 어땠는지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한다.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아무거나 괜찮다고 한다. 지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줘도 그저 잘 됐다는 말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정훈이는 나와의 대화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그러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정훈이는 아침을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둔다. 계란 몇 개와 김치, 밥.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다. 아침을 차려놓고 정훈이를 깨우고 회사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정훈이를 기다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육아가 끼어 있었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았다. 그런데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정훈이를 뒷바라지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50이라는 나이에 문득 드는 생각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7시가 되어 정훈이를 깨웠다. 정훈이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다. 언제부터인가 생긴 습관이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내게 잘 잤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아침을 차려놨다고 말하자 정훈이는 고맙다면서도 오늘은 회사에서 먹겠다고 했다. 또다시 같은 대답이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럼 커피라도 마시고 가라고 했지만 정훈이는 괜찮다며 늦겠다고 했다. 정훈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준비해둔 아침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썰렁할 줄이야. 정훈이가 세면을 마치고 나오더니 재킷을 걸치며 오늘 늦을 것 같으니 저녁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또냐고 묻자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하자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다며 곧 정리될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남기고 정훈이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그릇들을 치우며 생각했다. 정훈이가 요즘 이상하다는 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전 10시 빨래를 널면서 문득 정훈이의 셔츠 매무새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정훈이는 평상시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넥타이도 새로 산 것들이 여러 개 있고 향수도 바꿨다. 처음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 정훈이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세탁물들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강남에 있는 꽤 비싼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2인분.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 그날 정훈이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가슴이 덜컹했다. 아니다. 생각을 바꿔보자. 회사 동료와 갔을 수도 있잖아. 요즘 회사에서 회식도 예전처럼 큰 규모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다. 시간이 오후 8시.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액을 보니 꽤 비싸다. 평소 정훈이가 회사 동료들과 가는 곳치고는 너무 고급스럽다. 대부분 삼겹살집이나 치킨집에서 맥주나 마시는데 나는 영수증을 다시 정훈이 옷주머니에 넣었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한 의심을 할까봐 망설여진다. 결혼 25년 동안 정훈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정훈이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으니까. 하지만 요즘 정훈이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자주 들여다본다.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심지어 밤에도. 언제부터인가 정훈이는 나와의 스킨십을 피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훈이의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다.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갔다가 정훈이 회사 동료 김 과장 부인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김 과장 부인과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남편들 이야기가 나왔다. 김 과장 부인이 말하길 요즘 회사가 정말 바쁘다고 했다. 김 과장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김 과장 부인이 말하는 회사 상황과 정훈이가 말하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 김 과장 부인은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젊고 예쁜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남자 직원들이 다들 들떠 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 정훈이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평소 같으면 그런 가십거리 정도는 웃으면서 나에게 얘기해 줬을 텐데.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정훈이가 아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다. 정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일단 의심이 시작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훈이가 새로 산 넥타이들, 바뀐 향수, 예전보다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 나를 피하는 듯한 행동들.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8시가 넘어서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저녁을 차려놓았다고 하자 정훈이는 고맙다며 손을 씻으러 갔다. 그런데 정훈이에게서 낯선 향이 났다. 여자 향수 냄새. 은은하지만 분명한 향수 냄새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훈이에게 오늘 어디 갔었냐고 물어봤다. 정훈이는 회사에만 있었다고 했다. 그럼 그 향수 냄새는 뭘까? 정훈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다. 정훈이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 미소를 본 순간 확신했다. 정훈이에게 뭔가 있다. 분명히. 저녁을 다 먹고 정훈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나는 정훈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의 사생활을 뒤지는 건 너무 비양심적인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훈이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냥 아내의 직감이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런 변화를 모를 리가 있나? 그날 밤 정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에게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훈이가 잠든 후에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워서 정훈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25년간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사람이, 내가 젊음을 바쳐 뒷바라지한 사람이. 눈물이 났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상처받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쩌면 이미 끝나버린 건 아닐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정훈이가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꿈을. 나는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뛰어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리고 정훈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꿈에서 깬 것은 새벽 5시였다. 또다시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 것이다. 정훈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끓이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훈이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전혀 새롭지 않은, 오히려 더욱 무거워진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훈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다. 결혼 25년 만에 남편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이야. 정훈이가 회사에 간 후 나는 정훈이의 옷장을 뒤졌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내 자신이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심이 시작된 이상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정훈이의 양복 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뒤져봤다. 며칠 전 발견한 레스토랑 영수증 말고도 다른 것들이 나왔다. 커피숍 영수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2인분이었다. 그것도 평일 오후 시간대. 정훈이가 회사에서 동료와 마셨다고 하기엔 시간이 애매했다. 더 놀라운 건 극장 티켓이었다. 지난달 개봉한 로맨스 영화 티켓 2장. 그날 정훈이는 회사 야근이 있다고 했었는데 나는 손이 떨렸다. 정훈이가 언제부터 로맨스 영화를 보는 사람이었나?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영화관에 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정훈이의 지갑도 뒤져봤다. 평소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정훈이인데 요즘은 현금이 꽤 있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모르는 상호들이 많았다. 꽃집, 액세서리 샵, 고급 와인바. 정훈이가 평소에 갈 법한 곳들이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정훈이가 새로 만든 신용카드였다. 내가 모르는 카드였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정훈이와 나는 모든 카드를 공유해서 사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정훈이는 나 몰래 새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훈이에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었다. 오후에 정훈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다. 정훈이와 통화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정훈이의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니 정훈이는 외근 나갔다고 했다. 외근? 정훈이는 설계팀인데 외근을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정훈이의 회사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볼 방법을 생각해봤다. 그러다가 김 과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좋게 이야기했으니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과장 부인과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들의 근황을 물어봤다. 김 과장 부인이 말하길 최근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런데 정훈이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정훈이가 말하는 야근과 바쁜 일정은 대체 뭘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김 과장 부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 요즘 정훈이가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 여직원과 자주 함께 다닌다는 것이었다. 김 과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훈이가 요즘 인턴 지도에 열심이라고 했다고. 인턴 여직원. 25살. 대학 갓 졸업한 예쁘고 똑똑한 여자라고 했다. 김 과장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여직원은 정말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회사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5살. 나보다 25살이나 어린 여자. 내 나이가 50이니까 딸뻘되는 나이였다. 갑자기 거울이 보고 싶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다. 50살의 얼굴.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목에도 잔주름들이 보였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젊었을 때는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다. 25살. 그 나이에 여자가 가진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나는 정훈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한참 후에 정훈이가 받았다. 정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직 회사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배경 소리를 들어보니 회사 같지 않았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정훈이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정훈이가 회사에 간 후 나는 정훈이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혼 25년 만에 남편을 미행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정훈이 회사 근처까지 가서 기다렸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정훈이가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정말 예뻤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다. 무엇보다 젊었다. 25살이라는 나이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정훈이와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연인 같았다. 아니, 연인이었다. 정훈이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나는 멀찍이서 따라갔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내가 며칠 전에 발견한 영수증의 그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점심을 먹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나올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정훈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 집에 와서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25년. 내 인생의 반을 바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날 저녁 정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오늘 회사 일이 어땠는지 물어보니 그냥 그렇다고 했다. 점심은 뭘 먹었냐고 물어보니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평소보다 나에게 친절했다. 혹시 내가 뭔가 눈치챘나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날 밤 정훈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나는 정훈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물론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정훈이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런데 패스워드가 바뀌어 있었다.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정훈이가 언제부터 패스워드를 바꾼 걸까? 그리고 새 패스워드는 뭘까? 문득 오늘 본 그 여자의 생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생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정훈이가 샤워에서 나오자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정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훈이와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정훈이의 화난 표정. 언제부터였을까? 정훈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 게, 언제부터 내 손을 잡고 걸은 게,
언제부터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준 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결혼 초기에는 그랬다. 정훈이도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길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살림살이가 바빠지면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부부가 되면,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훈이는 여전히 그런 걸 원했던 모양이다. 다만 상대가 나가 아닌 다른 여자였을 뿐.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정훈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훈이가 회사에 간 후 정훈이의 서랍과 옷장을 샅샅이 뒤졌다. 정훈이의 컴퓨터도 확인해 봤다. 인터넷 기록을 보니 꽃배달 사이트, 선물 사이트, 호텔 예약 사이트 등이 있었다. 정훈이가 검색한 내용들을 보니 가슴이 메스꺼웠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정훈이가 최근에 모텔을 예약한 기록이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기적으로 같은 모텔을 예약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텔에 전화를 걸어봤다. 혹시 예약 확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훈이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정훈이 이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 바로 모레였다. 나는 그날 정훈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다. 금요일이 되었다. 정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 1시쯤 집을 나서서 그 모텔로 갔다. 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고 기다렸다. 이 시가 조금 못 되어서 정훈이의 차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 여자도 왔다. 택시를 타고 와서 모텔 앞에서 내렸다. 정훈이가 모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결혼 생활이, 내 가정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나는 차 안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중간에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지켜봤다. 6시가 조금 넘어서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다. 정훈이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모텔 앞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키스를 했다. 긴 키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훈이를 추궁해야 할까?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정훈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 9시가 넘어서였다. 그리고 샤워를 하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와 대화도 하지 않고 나는 정훈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25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맞나? 두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 내가 젊음을 바쳐 뒷바라지한 사람이 맞나? 정훈이의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다.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다. 오늘 내가 본 그 여자의 차 번호. 혹시나 해서 그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해 봤다. 핸드폰이 열렸다. 정훈이가 그 여자의 차 번호를 패스워드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핸드폰 안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들, 보고 싶다는 말들, 오늘 만날 수 없어서 아쉽다는 말들, 그리고 더 적나라한 내용들도 있었다.
메시지 기록을 보니 두 사람이 사귄 지 벌써 6달이 넘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수진이었다. 25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올해 초에 정훈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회사 신입 직원 환영회에서였다. 그때부터 정훈이가 수진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리고 2달 후에 연인 관계가 되었다. 정훈이의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정훈이가 그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은 마치 20살 청년이 쓴 것 같았다. 이런 정훈이는 처음 봤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전에 나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결혼 전에 정훈이는 수진에게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예쁘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했다. 빨리 이혼하고 수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혼. 정훈이는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더 읽어보니 정훈이와 수진은 이미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있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에는 신혼집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닌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정훈이는 이미 나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전히 정훈이의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해주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또 악몽을 꿨다. 정훈이와 수진이 결혼식을 올리는 꿈이었다. 나는 하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꿈에서 깬 것은 새벽 4시였다. 정훈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이었다. 25년간 유지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50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정훈이가 먼저 선택한 일이었다. 이제 나도 선택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정훈이의 핸드폰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수진이라는 그 여자. 나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확인해야 했다. 월요일 아침 정훈이를 회사에 보낸 후 나는 결심했다. 수진을 직접 만나보기로. 정훈이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통해 수진의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진은 매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다. 오전 내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다. 그냥 가서 정훈이 부인이라고 밝히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조금 전에 그 카페에 갔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12시가 조금 넘어서 수진이 친구 2명과 함께 카페에 들어왔다. 가까이서 본 수진은 더욱 예뻤다. 키가 크고 날씬했고 피부가 정말 좋았다. 무엇보다 젊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25살이라는 나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웃음소리도 맑고 밝았다. 수진과 친구들의 대화를 몰래 들어봤다. 주로 연애 이야기였다. 수진이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있었다. 정훈이 이야기였다. 수진은 친구들에게 정훈이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비싼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호텔도 잡아준다고 했다.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그 아저씨가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냐고. 수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안다고. 하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 자신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지는 내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정훈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였다. 수진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정말 잘해준다고. 돈도 많이 쓰고 뭐든지 사달라는 대로 사준다고. 그리고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진의 말투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정훈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돈을 쓸 수 있는 수단,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친구 중 하나가 또 물었다. 그런데 그 아저씨 부인은 어떻게 할 거냐고.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그 부인은 아저씨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바로 그 부인인데. 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수진의 친구들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기혼 남자와 사귀는 건 위험하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수진은 자신만만해했다. 자신이 그 아저씨를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그 아저씨는 자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다.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25살의 젊음이 주는 자신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정훈이가 수진에게 그렇게 빠져 있는 걸까? 1시간 정도 수진의 대화를 들은 후 나는 결심했다. 직접 대화해 보기로.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수진의 친구들이 먼저 일어나 나갔다. 수진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마 정훈이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수진 앞으로 다가갔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수진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실례한다며 말을 걸었다. 혹시 이수진 씨가 맞냐고 물어봤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아냐고 물어봤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정훈이의 부인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과장의 부인이라고.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수진 맞은편에 앉았다. 수진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과 정훈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수진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다. 나는 정훈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다고. 두 사람이 사귄 지 6달이 넘었다는 것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도, 심지어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분명히 정훈이는 수진에게 나에게는 비밀이라고 했을 것이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수진에게 물어봤다. 정훈이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사귄 이유가 뭐냐고.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랑해서라고. 사랑? 정말 사랑인지 물어봤다.
아니면 정훈이가 가진 것들 때문인지, 안정된 직장, 경제적 여유, 나이 많은 남자가 줄 수 있는 것들 때문인지, 수지는 화가 난 듯 반박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정훈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물어봤다. 25년을 함께 산 부인은 뭐냐고. 두 아이의 엄마는 뭐냐고. 수지는 그건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다. 정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부부 사이에 사랑은 이미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는 사이라고 했다고. 정훈이가 수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다. 물론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진에게 물어봤다. 정훈이와 결혼할 생각이냐고. 수진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훈이가 이혼하면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그건 곧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마치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정훈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시작하는 사랑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지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이미 망가진 가정이라고. 자신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원래 망가져 있었다고. 자신은 그냥 정훈이가 새로운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다. 25살의 나이가 주는 당당함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수진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다. 정훈이가 나와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자녀들 문제도 있다고. 그리고 정훈이는 이미 50살이 넘은 중년 남자라고. 수진 같은 젊은 여자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지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지금 당장의 감정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훈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신도 정훈이를 사랑한다는 것. 나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부탁했다. 정훈이와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고.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은 정훈이를 사랑하고 정훈이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곧 정훈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했다.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았다. 수지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물어봤다.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부인을 보고 어떤 느낌이냐고. 수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생각보다 늙어 보인다고. 그리고 정훈이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들었다. 수진의 눈에는 내가 그냥 늙고 볼품없는 중년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았다.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은 젊고 예쁘니까 자신만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진도 늙는다고. 그리고 그때 정훈이가 또 다른 젊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해봤냐고. 수진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정훈이는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계속 예쁘게 관리할 거라고 했다. 정말 철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25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도 그 나이 때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완전히 절망감에 빠졌다. 수지는 내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훈이와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보니 정말 늙어 보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젊음을 잃은 50살의 중년 여자였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25살의 싱싱함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수진과의 대화에서 확실해진 것들이 있었다. 수진은 정훈이와의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정훈이가 곧 나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라는 것. 정훈이의 마음도 이미 완전히 수진에게 가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의 말에 따르면 정훈이는 나와의 결혼 생활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훈이가 이혼을 요구하면 순순히 응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더 이상 정훈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계속 함께 산다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오늘도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정훈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었다. 아마 수진과 만났을 것이다. 저녁을 차려놓고 정훈이와 마주 앉았다. 정훈이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아마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정훈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오늘 수진을 만났냐고. 수진이 나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식사 후 정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다. 아마 오늘 수진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정훈이가 잠든 후 나는 다시 정훈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수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수진이 정훈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같았다. 수진의 메시지를 읽어보니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수진은 정훈이에게 오늘 나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다. 하지만 수진이 정훈이에게 말한 내용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수진은 자신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보니 정훈이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다. 정훈이의 답장도 있었다.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나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 그리고 곧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건 나와 이혼한다는 뜻이었다. 정훈이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훈이가 언제 나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수진과의 만남은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수진을 더욱 자신만만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나라는 경쟁자를 직접 보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가진 모양이었다. 25살과 50살. 이 나이 차이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수진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훈이와 수진의 관계를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하지만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 2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25살의 젊음을 이길 수 있을까?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수진과의 대화, 정훈이와 수진의 메시지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일이었다. 내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50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가장 힘든 건 내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느낌이었다. 정훈이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도 없고 수진을 포기시킬 방법도 없었다.
그냥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해야 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25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조금 달랐다. 절망감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겼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 비록 50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만의 방법이. 수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정훈이와 수진이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처음에는 막연한 분노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우선 정훈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봤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정보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정훈이의 약점들, 비밀들, 그리고 정훈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정훈이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특히 직장에서의 평판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좋은 아들, 좋은 형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면 효과적일 것 같았다. 수진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와 정훈이 핸드폰에서 본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수진의 약점도 보였다. 수진은 인턴 사원이다.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기혼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은 정훈이의 회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직접적이고 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좀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정훈이의 핸드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훈이는 매일 밤 샤워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훈이와 수진의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과 만남 장소, 시간 등이 적힌 메시지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했다. 이런 증거들은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정훈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뒀다. 수진에게 쓴 돈들, 모텔비, 선물비, 식사비 등등. 25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됐다. 모든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증거를 수집한 후 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 번째 타겟은 수진이었다. 정훈이보다는 수진이 더 취약할 것 같았다. 수진의 대학 동기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사람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수진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 동기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 정훈이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봤다. 다행히 몇 명이 있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수진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정훈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이 기혼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물론 이런 정보가 바로 수진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이다. 특히 수진이 아직 인턴 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소문은 치명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정훈이의 형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정훈이의 형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정훈이를 아끼는 동시에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한다. 형에게 정훈이의 불륜 사실을 알리면 정훈이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일단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훈이의 조카딸이 대학생인데 최근에 SNS를 통해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 그 아이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도록 유도해 보기로 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압박이었다. 정훈이가 수진에게 쓰는 돈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모든 재정을 공유해 왔다. 정훈이의 월급도 내가 관리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정훈이가 새로 만든 신용카드가 문제였지만 그것도 결국은 정훈이 명의로 되어 있다. 은행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부인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훈이가 현금을 많이 인출하는 것도 제한해야 했다. 정훈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을 어렵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 봤다. 네 번째는 정훈이와 수진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장소들을 파악해뒀으니 그곳에 나타나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사람이 자주 가는 모텔의 경우 미리 가서 상황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다. 혹시 모텔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훈이와 수진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실행은 생각보다 빨리 효과를 보였다. 수진의 대학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가 실제로 회사 내에서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다. 정훈이가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훈이와 수진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진은 정훈이에게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회사에서 자신들의 관계가 알려진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훈이는 수진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 역시 불안해하는 것이 메시지에서 느껴졌다. 나는 더욱 기세가 올랐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른 계획들도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 정훈이의 형에게 연락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직접 연락하는 대신 정훈이의 어머니를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정훈이의 안부를 자주 물어보신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정훈이가 회사 일로 많이 바쁘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슬쩍 언급했다. 시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셨다. 어떤 여직원들이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젊고 예쁜 인턴들이 들어와서 남자 직원들이 다들 들떠 있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정훈이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고 덧붙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일로 정훈이가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다. 나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다. 경제적인 압박도 시작했다.
정훈이가 새로 만든 신용카드의 한도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다. 부인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었다. 또한 정훈이가 자주 인출하는 ATM 기계 근처에서 정훈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훈이가 언제, 얼마나 인출하는지 파악해서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다. 정훈이와 수진의 만남 방해 작전도 시작했다. 두 사람이 자주 가는 카페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위치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나를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하며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해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정훈이와 수지는 만나는 장소를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두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장소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일주일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자 정훈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이었고 집에서도 계속 불안해했다. 핸드폰을 보는 횟수도 늘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수진과의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의 불안감이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정훈이 부인이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드디어 내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정훈이와 수진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준 고통과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줄 생각이었다. 다음 단계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들이었다. 정훈이의 회사 상사들에게 정훈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알리는 것. 수진의 인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들을 모아두었다. 정훈이와 수진의 메시지들, 만남 장소와 시간, 정훈이가 수진에게 쓴 돈들의 기록.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두 사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수진의 경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이런 스캔들이 알려지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훈이 역시 회사에서의 신뢰를 잃고 승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이 정보들을 공개할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을 취할지. 이제 정훈이와 수진이 나를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25년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다.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의 각오가 있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실행해야 하는 법이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다. 정훈이와 수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그들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복수자다. 그리고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내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한 달 후였다. 정훈이와 수지는 점점 더 불안해했고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훈이 회사에서 열린 분기별 회식에서 벌어졌다. 나는 미리 그 자리에 참석할 직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에게 익명으로 정훈이와 수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흘려두었다.
회식 당일 술이 몇 잔 돌아간 후 누군가 정훈이와 수진의 관계를 거론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 수진이 평소보다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들. 정훈이는 당황했지만 부인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됐다. 수진은 회식 도중에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 다음 날부터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정훈이는 상사로부터 불려가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회사 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기혼 직원과 인턴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턴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정규직 전환에 치명적이었다. 회사 내에서 수진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고 다른 여직원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정훈이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정훈이와 수진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정훈이는 수진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수진은 정훈이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정훈이의 어머니였다. 내가 슬쩍 흘린 정보가 시어머니를 통해 정훈이의 형에게 전달됐고, 형이 직접 정훈이를 찾아왔다. 정훈이의 형은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결혼 25년 된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정훈이를 크게 꾸짖었다. 그리고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다. 정훈이는 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을 무서워했던 정훈이였으니까. 형이 돌아간 후 정훈이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따로 있었다. 며칠 후 큰딸 지영이가 집에 찾아온 것이다. 지영이는 임신한 몸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의 외도 소문에 대해 물어봤다.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 남편의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고 했다. 지영이는 믿고 싶지 않다며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내가 복수에만 몰두하느라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영이는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영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가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지영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그리고 아빠와 이야기해 보겠다며 집을 나갔다. 그날 저녁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이는 정훈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사실이냐고. 정훈이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영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인정했다. 그리고 변명을 시작했다. 엄마와는 이미 사랑이 식었다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는 사이라고 했다. 지영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그럼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바람을 피우냐고 소리쳤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봤냐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정훈이가 딸 앞에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였나? 지영이는 정훈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가 정말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면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바람 피우는 건 비겁한 거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며칠 후 정훈이는 마침내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정훈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수진과 헤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너무 늦게 찾은 사랑이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정훈이에게 물어봤다. 정말 확신하냐고. 25살 여자와의 미래를 정말 확신하냐고. 정훈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훈이와 수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회사에서의 스캔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실제로 며칠 후 정훈이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수진이 정훈이에게 보낸 이별 통보였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없다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수진은 결국 현실을 선택한 것이었다. 회사에서의 평판, 앞으로의 커리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정훈이와의 관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정훈이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수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수진은 만나주지 않았다. 심지어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다.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것이었다. 정훈이는 며칠 동안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회사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그리고 수진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다. 한 달 후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정훈이는 더 이상 수진과 재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훈이가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집과 예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지영이는 아빠를 완전히 실망했다며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양쪽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빠 편을 들었다.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아빠를 감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부모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동안 살던 집은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새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다. 2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다.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마침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내 자신감도 많이 회복됐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훈이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다. 수진과 헤어진 후 정훈이는 한동안 방황했다고 했다. 회사에서의 평판도 많이 나빠졌고 승진에서도 밀렸다고 했다. 최근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진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직했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다른 회사에서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아마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복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내가 정훈이와 수진에게 한 일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후회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 맞서 싸웠다. 지금 나는 51살이다. 인생의 반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얼마 전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분과 커피를 마신 적도 있다. 나보다 2살 많은 이혼남이었는데 이야기가 잘 통했다. 물론 아직 연애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정훈이와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고 있다. 지영이는 여전히 아빠에게 화가 나 있지만 나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손자가 태어나면서 할머니가 된 나를 보며 대견해하기도 한다. 민수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가끔 새 집에 놀러 오기도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엄마를 걱정해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 그동안 키운 보람을 느낀다. 가끔 정훈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모든 게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랑했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런 기억들은 소중히 간직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한다. 앞을 보고 살아가려고 한다. 5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 오히려 상쾌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운다. 오전에는 일하고 점심에는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는 요리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정훈이와 함께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다. 그때는 정훈이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스케줄대로 산다.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물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은 아니다.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경험이 되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정훈이도 수진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50살에 찾은 새로운 삶. 어려웠지만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행복의 형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오롯이 내 것이다.